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읊조리게 되는 노래가 가끔 있어요. 어머머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어느샌가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죠. 이왕이면 예쁜 가사의 노래를 중얼거려 보는 거예요. 그 노랫말이 주문이 되고 또 바람이 되고 기도가 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게 말이에요.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6월의 마지막 주 이슈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소할 때 세제보다 참 좋은 게 바로 또 식초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쉽게 청소를 끝낼 수가 있죠. 특히 이 주방의 위생 관리, 깔끔하고 청결하게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독하고 또 비싼 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세제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식탁 닦는 거 따로 있고 주방 세제 따로 있고 과일 닦는 거 따로 있고 야채 닦는 거 따로 있고 또 오븐, 스토브 닦는 거 따로 있고 이 주방 안에서만도 세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환경 청소 비법 바로 식초입니다. 집에서 식초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식초는 요리의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살림에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일단 식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런 첨가물이 없는 이 화이트 식초, 가격도 저렴하고 청소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일단 식초와 물을 1:3 정도의 비율로 스프레이 공병에 넣어서 활용하는 게 편한데요.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은 인체에 무해하기도 하고 박테리아와 세균을 죽이는데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요리하는 인덕션, 상판이나 또 많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내부에도 청소를 하게 되면 살균도 하게 되고 또 탈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게 손이 많이 닿는 냉장고 손잡이 이럴 때 또 얼룩얼룩한 이 얼룩 제거에도 효과적이고요. 또 우리가 위생에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도마인데요. 또 특히 나무 도마는 위생 관리를 잘하기가 조금 취약하죠. 그럴 때 일단 굵은 소금을 도마 위에 살살 뿌려서 문질러 주고요. 소금도 미생물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로 잘 헹궈낸 후에 아까 만들어뒀던 그 식초 희석액을 뿌려주세요. 한 5분 정도 지난 후에 세척해주면 도마가 살균되고 또 탈취에도 좋습니다. 나무 도마를 건조할 때는요, 꼭 그늘진 서늘한 곳에 해줘야 한다고 해요. 또 우리가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끓이게 되는데 이럴 때 그 안에 물때들 손을 넣어서 깊이 세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식초로 또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물을 한 1리터 정도 그 주전자 사이즈 안에 넣고 화이트 식초를 한 3숟가락 정도 넣어주고요. 그대로 물을 끓여주는 건데요. 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석회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수저를 담가서 같이 끓임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 수저도 세척해주고 또 이 포트 안에 물때도 제거하고 어때요? 일석이조죠. 또 끓인 물도 버리지 말고요. 개수대에 설거지하는 수세미나 여러 가지 주방 용품들을 좀 담아두고 거기에 이 물을 부어두면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편리해서 손이 자주 가는 이 전자레인지. 며칠만 안 닦아줘도 전자레인지 안에가 금방 음식물 찌든 때가 생기고 또 냄새까지 배게 됩니다. 이럴 때도 식초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에다가 식초와 물을 1:2 비율로 섞어주고요.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를 고기 안에다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 이쑤시개가 물 가열로 인한 폭발 현상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렇게 전자레인지 안에 식초물을 넣고 5분간 작동시켜줍니다.
식초물이 기화하면서 때를 불려주고요. 살균 소독도 해주고 악취 제거도 가능합니다. 작동이 끝나면 한 2, 3분간 기다린 다음에 식초물을 꺼내주고 수증기를 마른 행주로 닦아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찌든 때가 손쉽게 닦인다고 해요. 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진 이 식초물을 그냥 또 버리면 아깝잖아요. 이럴 때는 개수대 안에 개수대를 또 한번 청소를 해보는 거죠. 이 물로. 왜 개수대나 이 수도꼭지 이런 데도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물때들이 꼭 끼거든요. 이 물때가 생각 외로 잘 안 닦입니다. 하얗게 석회질도 있고요. 요럴 때도 아주 잘 닦인다고 해요. 요렇게만 해도 주방이 한결 우리가 깔끔해진 기분이 벌써 드는데요. 자, 식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뭐 건강에도 좋지만 주방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식초. 얘기만 했는데도 벌써 청소한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합니다. 주방 청소 때문에 독하고 비싼 세제 쓰셨다면 한번 이 식초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무장갑을 꼭 끼지 않아도 뭐 식초는 괜찮잖아요. 손쉽게 빠르게 친환경으로 청소할 수 있고요. 식초의 놀라운 활용법 전해드렸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외출할 때 눈이 많이 피로한데요. 이 강렬한 자외선,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만 눈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선글라스 틈으로 들어오는 이 자외선을 막을 도리가 없는데 눈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강렬한 자외선을 집중적으로 받으면 급성 각막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눈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각막이 일시적으로 화상을 입는 광각막염이 생기고요. 각막 상피가 얇게 파이는 점상밀환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광각막염이 오면 서너 시간 뒤에 눈에 통증이 느껴지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충혈되는데요. 점성밀환이라는 것은 눈이 부시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외출 시에도 선글라스를 꼭 지참하시고 선글라스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휴가지에서는 정말 필수죠. 자외선 반사가 심한 바닷가에서는 선글라스를 써도 안경과 얼굴 사이의 이 공간으로 적지 않게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얼굴에 완전 밀착되는 이 스포츠 선글라스나 알이 큰 선글라스를 쓰면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동용 장난감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쓰게 되면 눈의 피로를 또 가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모자, 챙이 큰 모자를 쓰는 게 더 좋겠고요.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 등 또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한 달이 지난 후에 바캉스를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술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게 되면 근시가 재발되거나 각막 혼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안경을 쓰는 사람은 휴가지에서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는 경우가 많죠. 선글라스나 수상 스포츠용 고글을 쓰려는 목적으로요. 이때는 반드시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하게 되면 이 콘택트 렌즈가 물에 있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생물은 렌즈 세척을 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한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로가 쌓인 눈은 녹색을 좀 자주 보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푸르른 녹지가 없다면 그 대신 눈을 자주 감고 쉬는 게 좋고요. 광각막염이나 점상밀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3일 정도는 눈에 자극을 좀 받지 않도록 강한 빛을 피하면서 쉬어야 한답니다. 또 증상이 계속되게 되면 병원을 가야 되겠죠. 평상시에도 선글라스는 필수적으로 꼭 지참하시고요. 선글라스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한 5년 정도 쓴 선글라스는 그 유효기간이 다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이 갔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로 다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잠깐의 외출이라도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돼서 피로가 쌓인 눈은 녹색을 보면 좋다라는 기사입니다. 요즘에 설탕을 덜 먹기 위해서 또 대체 설탕, 대체 용품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설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흑설탕이 더 좋은지 백설탕이 더 좋은지 아니면 꿀이 더 좋은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몸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음식이나 빵 등을 만들 때 흰 설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달달한 설탕을 과다하게 또 먹게 되면 체내의 혈당을 높여서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흰 설탕 대신에 흑설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흑설탕이나 벌꿀, 대체당들은 흰 설탕보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설탕과 흑설탕이 몸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흑설탕이 백설탕보다 정제 가공이 덜 돼서 몸에 더디게 흡수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편견일 뿐이고요. 백설탕과 흑설탕 차이는 가공 방법, 이 맛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설탕은 백설탕을 가열한 다음에 캐러멜이나 당밀을 첨가해서 색을 입힌 것뿐이라고 합니다. 당밀은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럽인데요. 사탕수수에서 빠져나온 미네랄이 당밀에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흑설탕이 더 좋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양이 아주 미비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고요. 가공이 덜 된 설탕을 찾는다면 비정제 사탕수수당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당 섭취를 위해서 설탕 대신에 또 꿀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벌꿀은 설탕에 비해서 섭취 후에 몸속에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이 덜 올라서 비만이나 당뇨 등 이 위험이 비교적 적은데요. 벌꿀과 설탕의 혈당 지수는 GI 지수라고 하죠. 각각 55, 또 68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벌꿀 역시 대부분 과당 또 포도당, 단순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무기질 등과 다른 영양 성분이 없는 열량만 높은 단순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처럼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데요. 대체당도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티톨 또 말티톨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 역시 오히려 식욕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 제2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설탕 음료라도 과당 액상이나 아스파탐 같은 게 들어있다면 단맛에 중독되도록 만들 수 있어서 섭취량을 줄여나가는 게 좋고요. 특히 액상 과당의 경우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옥수수 전분에 과당을 첨가해서 만든 그런 물질이잖아요. 설탕보다도 더 빨리 혈당을 높인다고 해요. 대체당이 안전하다고 단언하기에는 지금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같이 이 단맛에 대해서 설탕에 관해서 끊임없이 건강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반 콜라 대신에 제로 콜라를 먹는 거, 또 슈가 프리 제품을 선택하는 게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역시 더 건강하다는 이론이 뒷받침이 된 거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또 설탕의 중독, 설탕하면 중독이 제일 무섭잖아요. 설탕 중독을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대체제를 찾는다기보다 설탕을 조금 더 줄여나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이 흑설탕이 백설탕보다 건강하다고 느꼈는데 단순히 이거는 표백을 안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캐러멜이나 이런 색소를 입힌 거라는 거 알게 됐네요. 참 이 끊기 힘든 단맛,
우리가 계속 찾게 되는 음료만이라도 줄여보는 거,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거겠죠. 한국인이 또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또 미역국인데요. 생일에도 먹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미역국을 자주 먹게 되잖아요. 끓이기도 쉽고 또 커다란 솥에 끓인 미역국만 있어도 끼니를 또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미역국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영양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이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역국을 끓일 때 한 끼 분량만 끓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국이라는 게 1인분, 2인분만 끓여서는 잘 맛이 안 나거든요. 대용량으로 좀 끓여야 이 같이 맛이 어우러지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국을 많이 끓여? 이거 딱 한 끼 먹을 것만 끓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국을 좀 넉넉하게 끓여야 맛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일반 성인의 요오드 1일 섭취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과도하게 풍부해서 그게 문제인데요. 물론 미역국에 넣는 미역 양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루 3끼에 다 미역국을 먹게 되면 요오드 섭취량이 권장량을 좀 넘게 됩니다. 또 한국인이 자주 먹게 되는 김, 홍합, 멸치, 새우, 계란, 노른자에도 요오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이미 요오드 섭취량이 좀 많게 느껴집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은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이 요오드 과다 섭취를 경계해야 하는데요. 갑상선이 당장은 멀쩡해도 요오드 과다 복용을 반복하게 되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될 때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 과정이 촉진돼서 갑상선염 발병 위험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요오드가 갑자기 몸에 들어와서 또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출산을 마친 산모들이 또 새끼를 미역국을 먹게 되는데 산모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그 정도의 미역국만으로도 하루의 양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매번 양을 넉넉하게 끓여뒀던 이 국들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고요. 끼니 때마다 또 오늘은 이 국이 땡기네. 오늘은 한번 미역국 먹어볼까 해서 골라 먹게 되면 그 많은 양을 끓였던 그 국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한 솥 가득 끓여두고 하루 3끼를 모두 미역국으로 해결하면 조금 곤란하다. 요오드가 과다 섭취되게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올라온 기사들 중에서 보니까요. 승무원이 밝힌 비행기 화장실에서 양치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기사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 장시간 있게 되면은 답답한 공기 때문에 입안이 절로 텁텁해지잖아요. 기내식은 맛있게 먹었지만 입안이 굉장히 텁텁해서 정말 양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샘솟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승무원들은 비행기 화장실에서는 양치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이 승무원이 밝힌 비행기 화장실 이용법을 전했는데요. 익명의 전직 승무원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 창문도 없고 환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배설물 냄새가 섞인 악취를 들이마시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승무원은 기내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비행기의 물은 하나의 물탱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로 커피, 식수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화장실 세면대에서도 사용하는 것인데요. 양치를 하고 싶다면 생수를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정수 처리된 물이긴 하지만 기내 안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여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질이 평균 이하인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2019년 기내 수질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항공사의 기내 물탱크 수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물탱크의 구조가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구조라고 합니다.
기내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착륙 후 반드시 목욕을 하고 손을 꼭 씻으라고 강조했고요. 손 소독제를 가지고 다니거나 화장실 이용 전후로 비누를 꼭 이용해서 손을 씻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신발을 신지 않은 채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그 배설물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라고 덧붙였고요. 또 비행기가 이륙 착륙할 때는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착륙 직전에 비행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해요. 바로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승무원은 기내식은 기름지고 염분이 많아서 이 장 건강이나 소화에 좋지 않아서 탈이 나는 승객들도 많다고 해요. 그럼 기내에서 화장실을 가장 이용하기 좋은 때는 언제냐? 바로 기내에 음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좀 한적하기 때문일까요? 그러고 보면은 기내에서 주는 커피도 우리가 꼭 마시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커피 역시도 그 같은 물탱크 안에서 그 물로 끓이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보면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제가 기사도 봤습니다. 여행할 때는 꼭 그 손소독제 또 이런 소독을 할 수 있는 티슈 같은 거는 꼭 지참하셔서 화장실에 갈 때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손이 닿는 그 부분에 철저하게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커피 말고 또 티를 마시는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티백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이게 또 정원에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네요. 정원 가꾸는 거 이것도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통 차를 마신 후에 이 사용한 티백을 바로 우리가 버리는데 요거를 잘 활용하면 또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말렸다가 냉장고 안에 탈취제로 또 쓰기도 하고 땀이 났던 신발 안에 이렇게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걸 또 정원에다가 쓰시는 방법이 있네요. 여러 가지 묘목을 기르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 이 묘목을 키울 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싹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 이용하면 좋다고 해요. 이 티백을 땅에 넣음으로써 식물에게 추가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차 잎에는 타닌과 또 땅의 여러 가지 비료 역할을 하는 성분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티백 이 겉의 포장 자체는 바나나 식물에 속하는 식물인 마닐라삼의 섬유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티백은 또 쉽게 땅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꽃과 식물이 자라나는데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해요. 또 해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티백과 커피 찌꺼기는 해충이 꽃과 식물에 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티백과 커피 찌꺼기의 향기가 이 식물을 지켜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이 밖에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산림 고수분들이. 또 따로 이렇게 말려서 보관해놨다가 조격을 할 때 그 티백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생선 요리하고 그 개수대에 비린내가 날 때 그럴 때도 이 모아둔 차 티백을 이용해서 싱크대를 좀 닦아주고요. 또 세안하고 맨 마지막 헹굼물에 녹차 티백을 넣어서 또 세수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먼저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또 손인 것 같아요.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과 성격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왠지 거칠어진 엄마의 또 손을 보게 되면 가슴 한쪽이 또 찡하게 아파옵니다. 이 손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손등 위에 울퉁불퉁한 이 핏줄이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많이 울퉁불퉁해지지 않고 좀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손등 정맥류라고 부르는 증상인데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혈액이 손끝에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손등 혈관에 혈액이 차게 되면 혈관이 바깥으로도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요. 손이 저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노화나 다이어트로 인해서 체지방이 줄어들어서 손등의 피부가 얇아진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고요. 피부가 얇을수록 핏줄이 또 붉어지기도 쉽습니다. 다리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기죠. 하지정맥류라 그래서 수술로 많이 요즘에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하지정맥류는 정맥 판박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심장으로 가야 할 이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역류하고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등이 정맥류는 보기에 거슬릴 뿐 그다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미용 목적으로 같은 수술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손등 정맥류는 손에 혈액이 몰리지 않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팔을 심장 위로 올리는 스트레칭이 좋고요. 또 손끝에서 손등을 거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팔을 쓸어 올리는 이런 마사지를 틈틈이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아령을 든다든가 무거운 짐을 든다든가 이렇게 손을 꽉 쥐어야 해서 손에 힘을 쓰게 되는 운동, 이런 근력 운동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손등 정맥이 이것 때문에 더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집안일이든 무슨 일이든 가장 먼저 하는 게 손이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우리의 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남들에게는 간혹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손을 보여주지만 나의 손은 내가 이렇게 항상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내 손을 조금 더 아껴주고 내 손을 조금 더 관리해주고 얼굴에만 좋은 크림 많이 바르시지 말고요. 손에도 아껴놨던 크림 좀 발라주시고 선크림도 간혹 이렇게 좀 발라주시고요. 또 울퉁불퉁한 이 핏줄이 걱정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 손을 머리 위로, 심장 위로 올려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손끝부터 쓸어 올려서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손등 위에 울퉁불퉁한 핏줄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게 이 호르몬 탓이다 그러는데요. 식욕 역시 호르몬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탓이 아닌 거죠. 20대, 30대에는 조금 이 식사량만 조절을 해도 살이 잘 빠졌는데 50대, 60대가 되면서 아무리 식욕 조절 또 조금 먹고 했는데도 살이 1kg 빼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식욕 감소를 좌우하는 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식욕을 잡을 수 있는 식욕 감소 호르몬 늘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채소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유지해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죠. 섬유질은 위나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위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죠. 섬유질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 이유는 이뿐 아닙니다. 최근에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식욕 감소 호르몬이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소수의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소장의 음식 섭취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자들은 4일 동안 무작위로 고섬유질 식품, 사과, 병아리콩, 당근 등과 같은 고섬유질 식품을 포함한 식사 또는 또 저섬유질 식품을 포함한 식사를 했고요. 연구팀은 참여자들이 달고 있는 튜브를 통해서 식사 전후에 소장의 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채취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고섬유질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소장의 미생물 균집이 변화하고 회장세포에서 펩타이드를 더 많이 방출됐다고 합니다. 이 효소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식욕 조절을 돕는 이 호르몬인데요. 병아리콩이나 사과 주스, 이 고섬유질 식품이 구조적으로 분해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고섬유질 식단이 소장의 특정 아미노산 방출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섬유질 식품을 섭취하면 단순히 이 포만감으로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식욕 감소 호르몬이 방출된다는 것인데요. 이 다이어트는 예전에는 젊은 20대만 해당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 다이어트가 70대, 80대까지 이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잘 먹으면 3, 4파운드 느는 거는 금방인데 이 줄이고 감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1파운드, 2파운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먹는 식품, 섬유질 식품에 키가 있다고 하니까 식욕 감소 호르몬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 섬유질을 먹어라. 오늘 올라온 기사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다이어트와 호르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호르몬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게 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음주나 흡연을 덜 하는데요. 그런데도 각종 암이나 이 심장, 뇌혈관 질환 환자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60대 중반이 넘으면 오히려 고혈압은 여성이 더 많아지고요.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췌장암 신규 환자가 남자는 4,592명, 여자는 4,280명으로 비슷했습니다. 췌장암의 최대 위험 요인은 흡연이지만 이제는 음식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전후로 여성의 몸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죠. 남성도 역시 갱년기를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지나가진 않는데 여성은 건강 유지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이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몸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또 혈압 조절에 기여하는 이 여성 호르몬,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요. 몸을 보호하고 있던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질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고혈압과 혈관 질환, 골다공증, 또 뱃살이 나오는 것도 이 이유고요. 여성의 60대는 노년 건강을 준비하는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데 70대의 몸을 바꾸려면 쉽지가 않죠. 40대 중반부터는 음식과 운동에 신경을 쓰면서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 또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이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의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성 췌장암이 늘고 있는 것은 고열량, 또 고지방, 고탄수화물 섭취, 또 당뇨병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조절해야 암도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가장 큰 적이라고 하면 이 밥빵, 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년이 되면서 탄수화물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데 몸의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도 물론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고 또 피 속에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죠. 혈당이 치솟아서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요. 고지혈증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흰 빵이나 쌀밥, 과자, 라면,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잡곡이나 콩밥이 좋고요. 잡곡이 좀 소화가 안 돼서 흰밥을 먹어야 할 때는 혈당 조절하기가 쉬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같이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단백질인 생선, 특히 중년에 좋은 식품인데요. 고등어 100g에는 단백질이 20.2g이 들어있고요. 이 고단백의 상징인 닭가슴살에는 22.97, 그러니까 고등어와 닭가슴살에 큰 차이가 없어요.
단백질 때문에 맛이 없는 닭가슴살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고등어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혈액 정화를 돕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두뇌 활동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공장에서 만든 과자 대신에 견과류 한 줌 먹게 되면 혈액 건강에 좋고 또 저녁 과식을 막아주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또 일상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면서 호르몬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60대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식습관을 미리미리 바꿔야 건강한 노년을 예약할 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들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서 또 오이 미역 냉국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맛의 미역 냉국. 입맛을 자극해서 입맛이 없을 때 더욱 좋죠. 특히 이 오이 미역 냉국은 해조류 미역의 풍부한 영양분과 또 아삭한 오이 식감, 상큼한 식초를 베이스로 해서 맛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건강과 맛 모두를 잡아내는 별미입니다. 이중 미역은 또 요오드, 칼슘, 철분,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 식재료고요. 특히 피로할 때 또 면역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또 무엇보다 저칼로리 식품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이유로 또 미역 냉국을 보양식이라고도 불립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자른 미역 100g, 물 3컵, 식초 3큰술, 설탕 1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오이 하나. 다 집에 있는 거고 마른 미역하고 오이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역을 30분 정도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냄비에 물과 식초, 소금, 설탕을 한 번에 넣고 끓여서 미역의 쌉쌀한 맛을 제거합니다. 끓인 이 양념물에 미역을 넣고 한 번 더 살짝 끓여준 뒤에 찬물에 헹구어서 시원하게 미역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야 그 미역의 비린 맛을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신선한 오이도 길게 반으로 잘라 또 얇게 썰어주고요. 차갑게 식힌 미역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오이를 올려놓으면 간단한 미역 냉국이 완성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또 간장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고추장을 더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종원표 오이 미역 냉국은요. 미역을 30분간 물에 불려주고 미역이 충분히 불었다면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여기에서 물 3컵을 냄비에 넣고 식초 3큰술, 설탕 1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을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미역의 쌉쌀한 맛이 제거되고요. 양념이 그 미역에 배어 들어가면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끓인 미역을 건져 올려서 물기를 제거한 뒤에 찬물에 헹궈서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릇에 헹군 미역을 담고 그 위에 채를 쳐둔 오이를 올려두면 백종원표 오이 마약 냉국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레시피는 다른 냉국에도 또 이용해 볼 수 있겠죠. 국수를 차갑게 해서 이 냉국, 이 레시피대로 해서 차갑게 먹을 수도 있고요. 오이뿐만이 아니라 또 홍고추, 청고추를 얇게 썰어서 그 위에 또 한두 개 얹어주면 아주 또 모양이 또 너무 예뻐지잖아요. 고춧가루를 또 살짝 넣기도 하고 얼음 동동 띄워서 오이 미역 냉국. 참 맛있겠습니다. 이 국물 베이스에 그대로 그 도토리 묵을 얇게 썰고 이 똑같은 레시피 국물을 만들어서 얹고 또 좋아하는 야채, 김치 다져서 참기름 설탕에 버무린 요 김치도 살짝 얹고 또 이렇게 해도 맛있는 도토리 묵밥이 되고요. 이렇게 불 앞에서 요리하는 요리도 있지만 불 앞에 많이 가지 않고도 쉽고 건강한 상차림으로 오늘 식탁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139년 역사 닥터페이퍼 음료수 아시죠? 탄산음료 전쟁에서 펩시를 누르고 2위라고 합니다. 지난해 코카콜라에 이어서 2위, 1885년 약사가 설립한 닥터페이퍼, 코카콜라, 펩시보다 역사가 긴데요.
콜라 시장에 영원한 1위는 없다. 영원한 1위가 코카콜라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2인자 펩시가 미국 탄산음료 시장에서 닥터페퍼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닥터페퍼가 출시된 것은 1885년인데요. 139년 만에 소셜미디어 틱톡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보여준 지지에 힘입어서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4년만 해도 시장 점유율 5.57% 코카콜라, 펩시, 스프라이트, 다이어트 코카콜라에 이어서 5위에 닥터페이퍼가 올랐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신중한 제품 배치, 또 혁신적인 마케팅, 크리미한 코코넛과 같은 특이한 맛, 또 소셜미디어 덕분에 점유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닥터페이퍼는 1885년 약사이자 탄산음료 판매원이었던 찰스 앤더튼이 자신이 일했던 텍사스주에 있는 약국의 그 향을 연상시키는 음료를 개발해서 탄산음료로 출시한 건데요. 출시 시기만 놓고 보면 코카콜라보다도 빠르고요. 펩시콜라보다 빠릅니다. 닥터페이퍼는 체리와 또 바닐라를 포함한 23가지 맛이 있는데 그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부류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이러한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닥터페이퍼 사재기 현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것이 뉴스로 전해지고 또 닥터페이퍼 부심이 온라인을 공유하면서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틱톡이나 SNS 영상에서도 가끔 올라오고 있는데요. 피클을 곁들인 닥터페이퍼는 물론 닥터페이퍼의 라임 주스나 또 코코넛 맛, 커피 크리머를 혼합한 칵테일 레시피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부터 중심을 이루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닥터페이퍼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 중 하나는 유통망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각각 자체 유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맥도날드나 웬디스 같은 전국 레스토랑 체인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닥터페이퍼는 양측과 동맹 관계다. 코카콜라 브랜드나 펩시 브랜드의 탄산음료 판매대를 보면 아마도 역시 닥터페이퍼는 그 옆에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닥터페이퍼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유한 맛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고 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약국의 향을 연상시켜서 음료로 만들었다는 거에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닥터페이퍼의 그 특유한 향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139년 역사 닥터페이퍼의 역주행. 탄산음료 전쟁에서 펩시를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